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면방직업의 초기 수출과 원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수출 확대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수출 확대에 정책을 집중했고 면방직 기업들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1962년에 대한방직협회는 수출 면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상공부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64년에는 한국섬유시험검사소라는 이름으로 개칭 보강되었습니다. 1963년과 1964년에는 수출장려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어 수출한 면사와 면직물에 대해서도 달러당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964년 5월에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돼 원화 가치가 대폭 절하되어 수출의 채산성을 높였습니다. 1965년 11월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기구로서 한국면사포 수출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조합 창립은 상공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방직협회가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간접 수출액까지 포함한 면방직 기업들의 수출액입니다. 1960년대 수출은 주로 면직물 수출이었습니다. 수출액을 보면 1962년에 200만 달러였는데 1964년에는 1,3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수출 진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1968년까지는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면제품 무역에서의 보호주의 대두입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서유럽의 면방직업이 일본, 인도, 대만, 홍콩 등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국 내 섬유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트 하에서 면직물에 관한 협정이 1961년과 196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1961년에 체결된 협정은 1년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단기 면직물 협정이라고 부르고 1962년에 체결된 협정은 장기 면직물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장기 면직물 협정의 전문은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증대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수출 증대가 수입국 면제품 시장의 교란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협정의 내용을 보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매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선진국도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경우 양국 간 자율규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국이 언제든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비가맹국이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대우를 피하기 위해 1964년 11월 가입 신청하여 12월 말 28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장기 면직물 협정에 근거하여 수출 상대국과 양국 간 면직물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한국 면방직업의 최대 수출 상대국인 미국은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1963년 12월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상은 상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커서 난항을 겪다가 1965년 1월 합의되었습니다. 이후 영국, 서독, 프랑스 등과도 면직물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면방직업의 수출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출 정체를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면방직업의 낮은 경쟁력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과 일본 면방직업에서 면사 400파운드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인원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사용된 인원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 면방직업의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965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면사 400파운드를 생산하는데
일본의 1.7배인 8.76명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 생산성 차이는 설비의 노후화와 노동자의 낮은 기술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면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미국산 원면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그래프는 원면의 수입량입니다. 1969년까지 원조 자금에 의한 수입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수출한 면 제품에 투입된 만큼의 원면을 국내외화로 구매한 것입니다. 원조를 통한 원면 도입이 무역 적자 축소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면방지 기업들에게는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특히 1964년의 원화 평가절하는 수출에 유리한 것이었지만 원료 원면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964년과 1965년에 75%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원면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더욱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면방지 기업들은 적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65년 11월 현재 면직물 1필의 국내 가격은 19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8원의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수출하게 되면 원료에 부과된 관세인 98원을 면제받게 되기 때문에 수출 원가는 1684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필의 부산항 수출 가격은 5.2달러로 원화로는 1414원이었습니다. 1필당 51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 모두가 수출에 매진하던 때였기 때문에 면방지 기업들 또한 정부가 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 수출을 한 만큼 정부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방직협회는 1966년에 수출 책임제와 수출 자가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면방지 기업들이 설비 규모에 따라 정부 수출 목표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손실 중 일부를 협회 차원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보상자금은 내수용 원면 수입액에 비례해 각사가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1968년까지는 그다지 수출이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부터 수출이 늘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에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68년에 1,700만 달러였던 직간접 수출액은 1972년에 1억 달러, 1977년에는 5억 달러를 넘었고 1980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지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1969년에 시작된 면방지 기업의 면사 공동수출입니다. 당초 이것은 국내에서 면사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면사의 처리를 위해 시도한 것입니다. 대한방직협회는 공동수출을 통해 홍콩, 미얀마, 이탈리아에 면사 약 1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면직물에 비해 수출이 부진하던 면사의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일본 면방직업의 후퇴입니다. 1960년대 후반의 일본은 홍콩과 함께 미국의 면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에는 미국 면제품 수입 중 25.4%가 일본, 23.9%가 홍콩이었고 1968년에는 24.4%가 홍콩, 23.8%가 일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일찍부터 일본과 협정을 맺어 일본 면제품의 수입을 억제해왔습니다. 특히 1969년 집권한 닉슨 행정부가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 끝에 결국 1971년 말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970년을 전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일본에서는 일미 섬유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일본 면방직업계의 미국 수출은 위축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의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로 발전해감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면제품의 수출이 줄어듦과 동시에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면제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면사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요인들을 배경으로 1970년대에 면방직 기업들의 직간접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서 면사 공동 수출과 일본의 면사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면사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 수출, 즉 면사를 사용한 국내 제품, 편직물 등의 수출 증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출 상대국도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과 홍콩이 주요 수출 상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비처였고 홍콩은 한국 면직물을 가공해 다시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경에는 미국은 빠지고 일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면방직 기업들의 직접 수출 중 일본으로의 수출이 27%, 홍콩으로의 수출이 17%였고 미국은 6%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대 전반에는 국제경제 불안과 수출 상대국의 덤핑 관세 부과 문제 등으로 수출이 정체하다가 3조 호황으로 잘 알려진 1980년대 후반에 다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3조 호황이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달러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진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는 엔화 가치 상승이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들도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혼방사와 혼방직물 생산의 증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면방직 기업들의 사료 생산량을 그린 것입니다. 1960년대에는 거의 면사만 생산했지만 1970년대 들어 혼방사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면사 생산은 정체한 반면 혼방사 생산은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습니다. 혼방사와 혼방직물 생산의 증가는 원면을 100% 외국에 의존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는 설비 증대에 따른 대량 생산 체제의 확립입니다. 1960년대에는 생산 과잉을 우려해 설비 증대가 억제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수출이 잘 됨에 따라 설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반기의 경우 1960년 50만 추에서 1970년 90만 추, 1980년에는 320만 추로 늘었습니다. 특히 1971년에는 전체 18개 공장 중 10만 추 이상을 갖춘 공장이 1개밖에 없었지만 1983년에는 전체 29개 공장 중 13개가 10만 추 이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5만 추 이하를 갖춘 공장은 1971년에는 7개가 있었는데 1983년에는 1개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기계공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서 신규 면방직 설비의 일부를 국산 기계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면방직 기업들은 반발했지만 약간의 비율 조정만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중반까지 약 30%의 의무 사용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1980년대 들어서는 불황의 여파로 일부 시설을 폐기하는 공장도 나타났고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동화로 노동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반기수는 피크인 1989년에 370만 추로 늘어났지만 1970년대에 200만 추 이상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수출 확대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면방직업의 쇠퇴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